한 세계의 끝.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그중 철학자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인물이 비트겐슈타인이죠.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바로 하이데거는? 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철학 분야에서 20세기 최대의 거장은 하이데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도대체 왜 그의 이름은 빠졌고 비트겐슈타인만 들어간 걸까요? 자의적인 선정 기준, 주제가 가진 추상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애초에 누가 들어갔고 누가 빠졌는지를 묻는 그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영미 분석 철학계에서 거장으로 군림하는 비트겐슈타인을 미국 시사주간지에서 선정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뿐인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른 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이데거가 빠졌냐 하면서 묻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그는 현대 철학계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철학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곧이 그의 사상은 매우 심오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령 그는 대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신이 정확하게 풀이해 준 적은 없으므로 연구자들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추론하여 그 의미를 짐작해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사상은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애초에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따라서 하이데거 10분 요약 정리 또는 하이데거 이 영상 하나면 완벽 이해 이런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혹여 이런 비슷한 성격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나 강의 영상을 만난다면 완벽 이해가 아닌 기본 색깔 정도를, 그것도 하이데거 후기 철학을 뺀 나머지 중 일부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학술 자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인기가 많아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에드먼트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을 먼저 다룬 이후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했던 것을 수정해서 그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에서 펼쳐진 존재론에 대해 그 기본적인 성격만 잘 전달해드리는 강의 영상을 먼저 만들게 된 것이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 영상 이후에 또 기회를 봐서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는 여러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잠시 눈을 감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방금 난 소리를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물리적 사태로만 인식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다양한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가령 내 방 건너편의 방의 문이 쾅 하고 닫히면 우리는 누군가의 분노, 짜증 등의 기분이 그 쾅 하는 소리에 섞여 있음을 순간적으로 파악하죠. 문이 닫힐 때 그 문을 닫는 사람의 의도를 소리를 통해 파악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비 내리는 소리에도 그저 물이 지면에 부딪혀 발생한 소리로 인식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속삭이는 소리로, 누군가에게는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또 누군가에게는 날씨 확인에 도움을 주는 정보 기능의 소리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다 다른 감정과 느낌으로 듣는 그 소리를 잠시 주관의 세계에서 분리시켜서 소리 라고 하는 하나의 객관적 존재 그 자체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객관적 탐구가 시작되는 거겠죠? 문 닫히는 소리, 빗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 우는 소리 등등 이런 소리들은 모두 소리라는 공통점으로 묶이며 소리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추상화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편이라는 말은 만물에 두루 존재한다는 뜻으로 지역이 어디든 또 어느 시점이든 관계없이 모든 소리들은 결국 소리라는 보편적인 존재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성질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공통된 성질에 주목하여 보편 개념으로 묶으려 들었던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내려온 전통 존재론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여기 존재론이란 있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있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이 세계의 근원적인 있음인가 이런 것을 묻는 학문이거든요.
이러한 존재론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과 관련을 맺는 방식으로 연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차갑게 객관화된 사물처럼 다루면서 인간마저도 자연의 수많은 종들 중 한 종으로서 다루면서 그것의 보편성만 따져 물어왔다는 거죠. 이러한 존재론의 역사가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데거 이전까지 2000년 세월이 넘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러한 서양의 존재론이 가진 그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간의 삶, 특히 개인이 가지는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그 삶을 존재론의 중심 무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든 예처럼 보편화된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개별적인 특성들에 주목을 하죠. 소리라는 보편적 개념 속에 담을 수 없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나는 소리, 나를 슬픔에 빠지게 만든 그 소리, 인생의 지난했던 순간들을 다시 회상하게 만드는 그 소리, 이런 소리들을 다시 드러낸다는 겁니다. 존재는 모든 것들을 존재 일반이라고 했을 때 이 존재 일반을 객관화시켜서 탐구하기보다는 호흡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근심하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 즉 인간과 관련을 맺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존재 일반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이데거 철학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이며 기존의 존재론과 다른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이데거의 철학이란 살아 숨쉬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사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한 점을 감상하겠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인데요. 그는 1886년 파리에서 구두를 주제로 하는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후로 관련 주제에 대한 작품을 모두 9점 남겼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이데거가 주목했던 작품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끈이 달린 오래된 구두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구두는 어떻게 보이나요? 구두 공장에서 찍어낸 수많은 구두들 중 한 켤레로 보입니까? 아니면 고단한 농부의 삶과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보이나요? 자, 우선 저 구두는 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수많은 구두들 중 한 켤레의 구두로 분류될 수 있겠죠. 이렇게 존재하는 구두를 하이데거는 전제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전제자란 사물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나는 돌 하나를 우리는 전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 구두도 전제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 구두를 누군가가 신고 걷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 저 구두의 존재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의 저 구두를 용제자라고 하이데거는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용제자란 사람이 어떤 사물을 도구로 인식했을 때 부르는 명칭인 거죠. 자, 그런데 작품 속 구두를 잘 보면 누군가 많이 신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낡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 이 구두는 전제자가 아닌 용제자로 이해되며 하이데거 그 자신도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어느 농부의 아내가 신던 것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저 구두야말로 바로 그녀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이데거의 논리를 미술사가로 유명했던 마이어 샤피로가 반박하기도 했었어요. 저 구두는 어느 농부의 아내가 신던 게 아니라 고흐가 파리에서 생활할 때 신던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두가 누구의 것인가?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저 구두가 전제자가 아닌 용제자라는 것. 어떤 사람의 삶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겠죠. 쉽게 말해서 당신이 신던 구두,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 등등을 전부 구두라는 사물로만 정리하면 이것은 전제자가 되는 것이지만 누군가의 삶이 묻어있는 구두라고 한다면 이것은 용제자로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각 개별자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제거하고 그저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근거하여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으로만 묶어버렸을 때 그러한 인간은 전제자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당신은 전제자가 아닌 용제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철학에서는 사물과 인간을 너무나 전제자적인 관점에서만 분석을 해왔다는 것이며 하이데거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인간에게 용제자로서의 성질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철학을 펼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지금 당신은 전제자인가요? 아니면 용제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의 사물처럼 그렇게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들과 연관을 맺으며 하나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그런 존재인가요?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당신이란 존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앞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강의를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는 좀 놔두고 이제부터는 현존재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현사실성이라는 개념과 존재와 존재자를 분류하는 하이데거 철학에서의 주요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이데거는 존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간, 꽃, 나무, 호랑이, 토끼, 다람쥐 등등이 모두 존재하는 한에서는 존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재자는 달리 표현해서 있는 것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내용 없으셨죠? 그런데 이 모든 존재자들, 즉 있는 것들 중에서 왜 내가 여기 있지? 라고 물음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존재자는 누구인가요? 꽃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토끼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존재자들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있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답을 찾지 않지만 유독 인간만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과 다른 존재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이데거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존재자들 중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인간을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현존재 라고 부르는데, 여기 현이라는 것은 나타낸다 또는 드러낸다 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존재에 대해 스스로 물으며 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서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존재 외의 나머지 존재자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크게 전제자와 용제자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전제자와 용제자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현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취하는 태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세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자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의 사용물로 이해하면 그것은 용제자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대상 그 자체로만 여기면 그것은 전제자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문학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김춘수 시인의 꽃을 꼽았답니다. 이 시의 앞 내용이 이렇게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상태가 곧 전제자이며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그 존재자가 바로 용제자인 셈인 거죠. 이렇게 하나의 꽃이라는 사물도 그것을 대하는 현존재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냐에 따라서 전제자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용제자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즉 그 존재자들을 대상으로 용제자와 전제자로 구분하면서 만남을 가지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현존재이며, 이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과 달리 있음이라는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 달리 말해서 있음에 대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존재자들이 나에게 존재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의식하면서 용제자, 전제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저 시가 잘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따라서 현존재에게는 이 있음, 즉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 이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 철학에서는 이미 있는 것들, 즉 존재자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연구해 왔지 이 존재자들의 있음, 즉 존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며 존재자는 이미 나타나 있는 것,
그리고 존재는 그 존재자가 나타나게 되는 근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아직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에 놓인 TV는 나의 일상 속 지루함을 상쇄시켜줄 하나의 도구죠. 지금 용제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수많은 TV들 중 하나이며 전원을 켜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사물, 즉 그 자체인 전제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언제입니까? 전원을 켜고 영상을 시청하는 순간부터죠. 이렇게 TV가 나에게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존재자로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존재의 영역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물들 중 TV는 전원을 켜고 특정 영상이 나오는 그 순간에 용제자라고 하는 존재자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원을 켜서 영상이 나오게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이 존재의 영역인 거고,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용제자로 있게 된 것이 존재자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기존의 존재로는 이미 나타난 것,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왔지, 이 있는 것들의 근원이 되는 있음, 즉 존재하게 되는 계기에 해당되는 영역인 존재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존재라는 개념은 그 외연이 너무 넓고 끝없이 큰 것이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령 개라는 존재자는 동물이라는 그 상위 개념 속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달리 표현해서 존재자가 존재라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이라는 개념은 이보다 더 상위 개념, 즉 생명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의 내릴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만약에 없다면 생명체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상위 개념으로 또 그 근원으로 존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규정 내릴 수 있으나, 존재라는 개념은 그 위에 상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정의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플라톤의 대화편 중 소피스트를 읽어보시면 관련된 심오한 내용을 상세히 만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고전 철학에서는 존재자에 대한 분류는 열심히 해왔어도 존재라는 개념은 잘 건드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재라고 하는 인간은 이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본성을 가졌으며, 또 존재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보았어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라는 존재가 여기 이 세계 속에 있음에 대해 이해를 못해가지고 막 낯설어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알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계에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사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존재가 존재에 대해 분명하지는 않지만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이러한 존재 이해에 대한 사실을 하이데거는 현사실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현사실성은 뭔가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확연하게 그 성격이 드러난 게 아니죠. 존재에 대해 막연한 이해를 가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바로 이 현존재의 현사실성을 밝게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자신의 주저, 존재와 시간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궁극적 관심,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격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기존의 서양의 존재론은 그야말로 존재를 망실한 존재 망실의 역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강의 초반에서 소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소리들은 전제자와 용제자로 구분될 수 있고, 현존재, 즉 인간이 그 소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전제자 성격을 가진 소리가 용제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체험했었습니다. 이렇게 현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에 몰입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길 위에 놓인 하나의 사물, 즉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돌과 인간은 그 존재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은 세계 내 존재,
라고 해서 이 세계 안에서 늘 다른 것들과 관련을 맺는 방식으로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몰입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하이데거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것은 현존재가 세계 안에서 몰입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존재는 언제나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기 이전에 미리 주어진 것으로 현존재가 살아가는 구조 또는 하나의 틀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참 쉽지만 사실 이 말에 담긴 철학적 함의는 생각보다 깊고 넓어서 그의 주저 존재와 시간을 통해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간략하게만 그 특징을 만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 현존재는 존재자를 먼저 만나나요? 아니면 용재자를 먼저 만나나요? 네, 용재자를 먼저 만나죠. 자, 보세요. 우리 눈에 포착되는 당신 또는 물건 등은 전부 어떠한 쓰임새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가령 생전에 본 적도 없는 기괴한 사물을 우리가 딱 하고 만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보면서 수많은 다른 사물들 중 하나가 여기 있구나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묻게 된다는 거죠. 어린 아기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잘 모르는 물건을 손에 넣으면 입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 관찰 대상이자 사물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먹는 것 라는 형식의 용재자 형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현존재는 세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주관적인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세계를 그동안 전통 철학에서는 잘못 분석했다고 하이데거는 지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 존재와 시간 1편에서 특히 데카르트의 공간 개념을 강력히 비판했었는데요. 데카르트가 보는 그 수학적인 공간으로서의 세계는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즉 현존재가 몰입해 있는 이 세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미를 구성하고 조직한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가령 강의실에서 또는 길을 건너는 도로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이 속한 그 세계는 수학적으로 구획된 그 객관적 공간으로서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감정과 기분이 적극 개입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인가요? 낯선 길을 처음 걸을 때는 참으로 길다고 느꼈는데 같은 거리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올 때는 왜 그리도 금세 돌아오게 되던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경험 해본 분들은 지금 하이데거가 분석한 세계 개념에 대해 분명히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이 세계 속에서 실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이 실존이라는 개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가수 이소라 씨의 노래 중 트랙 9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의 노랫말 앞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네, 기회가 될 때 이 음악을 꼭 여러분이 직접 감상하면서 그 노랫말에 주목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태어날 계획을 수립한 후에 태어나지 않았죠.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하나의 존재자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다는 것은 물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물음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구할 수 없는 답을 구하려 드는 미련한 질문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존재론에서는 존재의 당위성, 그러니까 존재하는 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처럼 간주하면서 연구를 해왔다는 것이며, 그런 연구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제 그만 내려놓고 여기 지금 살고 있음에 주목하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했답니다. 여기 실존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하이데거는 이러한 말을 남겨놓았답니다.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 네, 나라고 하는 존재자의 본질이 어딘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그저 실존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실존은 여기 왜 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 사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 중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물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실존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연히 이 세계 속으로 내던져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고민하면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게 실존하는 자인 우리 인간, 즉 현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이며, 이러한 현존재를 분석하는 존재론을 실존론적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존재론이 이 모든 존재론의 기초가 되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론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존의 전통 존재론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명제는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어 꽃은 아름답다 라고 한다면 주어 자리인 꽃에 수로 아름답다가 있는 형태인 거죠. 여기서 저 주어 자리에 있는 꽃이 실체가 되고 아름답다가 그 실체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꽃이 가진 속성이 아름답다 하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붉은색이라는 속성, 가시가 있다라는 속성, 잎이 많다는 속성 등등 하나의 실체에 수많은 속성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성들은 변경 가능하지만 실체는 변경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색이 붉음에서 하양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꽃이라는 실체가 꽃이 아닌 것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바로 이처럼 모든 우연적 속성들을 늘 담을 수 있는 그런 필연적이면서 영원불변의 그릇 같은 것이 있다고 고대 그리스의 전통 철학에서는 믿어왔는데, 그 그릇을 그 사람들은 히포케이메논 라고 불렀으며, 바로 이 자리에 언어가 들어간다면 그 자리가 주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실체는 하나의 영원불변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바로 그러한 저 자리에 인간을 가져놓는 순간 인간에 대한 이해도 실체와 속성이라고 하는 기존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마는 거죠. 자,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다 라고 한다면 여기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은 변경 가능하지만 인간이라는 자리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정된 것, 영원불변하는 실체는 시간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랍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까요. 따라서 고전 철학적 관점에서의 존재론은 시간이 없는 존재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존재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바로 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주어 자리에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간파한 철학자랍니다. 인간은 시간을 가진 존재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며, 따라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늘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젊음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젊음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시간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현존재인데, 이러한 현존재는 크게 실존, 염려, 죽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실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존재가 언제나 어느 특정한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태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느 국가나 사회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이러한 현존재는 바로 그 세계 속에서 언제나 주변의 것들을 용제자로 만나면서 그것들에게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자로서의 현존재는 그 자신을 전제자로 두지 않고 또 하나의 용제자로 보기 때문에 늘 무엇으로, 어떠한 것으로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취업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집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실현인 거죠. 그래서 늘 현존재는 그 세계 속에서 염려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근본적인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과 달리 죽음을 자각하는 유일한 존재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죽게 되므로 지금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현존재는 세계 속에서 살면서 늘 어떠한 것에 몰두하느라 본래의 자기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은데, 가령 게임에 몰입하느라 시간의 흐름도 놓친 채 자기를 거기에 몰입시켜 놓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자기가 다시 그 시간성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향해 결단을 내리고 죽음 이전까지의 그 유한한 삶에 대해 가치를 느끼면서 어떠한 결의를 할 때 자기의 본래적인 삶을 되찾게 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 이해가 존재에 대한 본래적인 이해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했던 것이며, 이 시간의 지평이 존재의 지평이므로 이러한 지평 위에서 존재론이 다시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랍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주저 존재와 시간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 유일하게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인간을 현존재로 내세우면서 이 현존재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실존적 사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존재 일반을 이해해야 의미 있는 존재론이 되는 것이지,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모든 존재자들과 인간을 동격으로 놓고 연구하는 그런 기존의 존재론으로는 제대로 된 철학을 펼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하이데거의 철학적 특징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존재와 시간에서 개진된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가볍게 만나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의 철학이 시를 닮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처럼 하이데거의 철학은 예술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의 철학적 특징은 언어를 통해 불명료한 것을 최대한 명료하게 밝히는 것에 중심을 두고 논증하는 분석 철학적 입장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이랍니다. 특히 하이데거의 이 존재론은 논증이 아니라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해서 있는 것을 그대로 밝혀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해 해석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논증 중심의 분석 철학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데거 철학이 소속되어 있는 유럽 대륙에서 펼쳐진 현대 철학은 그 기본적인 성격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통해 명료하게 밝혀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자각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자각하고 있는 한계 속에서 이 세계를 다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지평을 열어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 철학적 세계관이 추구하는 특정 요소만 명료하게 분석하려고 드는 그런 스타일의 철학적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분석 철학과 유럽 철학이 서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하는 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와 관련된 재밌는 철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강의는 앞으로 펼쳐질 존재와 시간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 강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입구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끝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